121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래요. 문제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수량 결정 방법 아닙니다. 단가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기말에 보유 중인 개별 재고자산별로 구입원가를 파악하여 기말 재고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개별 재고자산별, 즉 재고자산별, 근데 개별적으로, 즉 재고자산 한 개마다 따로 구입원가를 파악해서 기말 재고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래요. 장점으로는 가장 정확한 단가 결정 방법이다. 근데 단점은 개별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 경우 재고자산별로 구입 단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나하나씩 계산을 하다 보니 수량이 많게 되면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특징만 살짝 보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되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되는 거. 총평균법은 전체 평균을 내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크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될 텐데,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신뢰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1번.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되, 즉 유가증권도 자산이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부대비용이 있으면 이 취득 부대비용은 해당 매입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단기매매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의 거래수수료는 단기비용, 즉 단기매매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부대비용을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는 수수료, 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매도관한증권은 공정가치로 기말평가를 하되, 즉 공정가치로 기말평가를 할 때 매도관한증권 평가이익, 매도관한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즉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손익은, 즉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즉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맞죠? 그 다음 4번. 매도관한증권의 처분 손익은, 즉 매도관한증권 처분이익, 매도관한증권 처분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포괄이 아니라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영업의 수익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 매도관한증권 처분이익, 매도관한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단계 손익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 계정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대선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이 맞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차감 항목 맞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얘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개념 과목입니다. 얘는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권은 자가창설 영업권과 매수 영업권으로 구분되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가창설 영업권이라는 말이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우리가 배운 걸로 보면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연구비와 개발비는 단계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이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감가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감가상각기간 요 단어를 내용연수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4번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해법으로 해라 라고 해서 옳지 않는 건 2번 개발비는 무형자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6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기주식 처분이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얘네들은 전부 다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매도관한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고갈 손익 누계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계적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성격이 다른 건 4번. 그 다음 7번 다음의 자료 중 빈칸 A 요 A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매출액이 쭉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많이 봤던 식으로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영업이익이 20만원이래요. 그럼 얘가 20만원이래요.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는 15만원이래요. 그럼 얘가 15만원이래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되어야 판관비를 제외했을 때 영업이익이 20만원이 나오냐? 즉 매출 총이익이 35만원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5만원. 그 다음 매출액이 50만원이래요. 요 매출액이 50만원이래요. 그럼 매출원가 얼마를 차감해야 매출 총이익이 35만원이 나오냐? 매출원가가 15만원이 나와야 5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35만원 매출액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럼 매출원가는 15만원. 그럼 요 매출원가 15만원은 얘는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은 기초에 단기 매입한 거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기말을 해주게 되면 즉 기초상품 재고액이 30만원 단기에 매입한 게 21만원 여기에 마이너스 기말에 해당하는 거 A 그래서 30만원 더하기 21만원 마이너스 A를 했을 때 15만원이 나와야 된다. 그럼 A에 해당하는 금액은 36만원이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도 12월 31일에 인식할 처분 손익은 얼마냐? 계산하면 얼마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했고요.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은 편균법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5년도 10월 31일 단기매매증권 100주를 취득했대요. 주당 4,000원에 한 주당. 그럼 총 40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총 금액이 40만원. 요
요 40만 원은 총 100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1월 20날 단기매매증권 100주를 또 취득했대요. 얼마 주고? 한 주당 6,000원 주고. 그러면 60만 원이 될 텐데,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40만 원짜리 보유하고 있고 60만 원짜리 또 새로 취득했고, 그럼 100만 원이 될 것이고, 요 100만 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총 몇 주냐? 200주가 되겠죠. 100주 취득했고 100주 취득했고, 그럼 요 100만 원은 200주로 좀 나눠보면 한 주에 5,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12월 31일 날 단기매매증권 150주를 한 주에 5,500원에 처분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150주를 한 주에 5,500원 받고 처분했다. 그럼 내가 받아올 금액이니까 150주에 한 주당 5,500원 받아오는 걸로 처리하시면은 82만 5천 원을 내가 받아와야 되는데, 나는 요거 보유하고 있는 거 요거 갖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몇 주? 150주를 줄이셔야 되고, 이 150주 중에 한 주당 5천 원짜리 해서 75만 원 자산 감소시켜 주시는 거. 75만 원짜리 단기매매증권 갖다 팔고 82만 5천 원 받아왔으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7만 5천 원이 나오셔야 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다음의 원가 분류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만 짝지어진 것은, 추적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좀 나눠주시면 되는데, 직접비와 간접비는 요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균법에 의해 직접 재료 원가 및 가공 원가의 무엇을 구하라 그랬냐?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하래요. 즉 직접 재료 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고, 가공 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냐?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기초, 단기 착수, 기말 제공품, 단기 완성품이 있고,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그럼 재료부터 직접 재료 원가 요거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단기에 완성한 게 2만 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13,000개의 완성도가 50%인데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 했으니까 완성도를 100%로 놓고 본다면 기말 제공품 13,000개 하시면 33,000개가 완성품 환산량, 재료에 대해서. 그럼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33,000개는 2번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가공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조 부문 원가 배분이라고 나오면은 직접 배분법, 그리고 배분법, 그리고 단계 배분법, 그리고 상호 배분법, 요 세 가지가 떠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1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 제조 부분에 배분되는 금액은 배분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단계 배분법의 특징은 어떤 거 먼저 배부하냐, 배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부 순서에 따라서 배부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말이고,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융유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상호 배분법의 특징입니다. 3번 배분 방법의 정확성은 상호 배분법이 단계 배분법보다 높다. 가장 정확한 건 상호 배분법. 그 다음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융유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직접 배분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건 1번 단계 배분법. 그 다음 12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즉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록되지 않는 항목은 1번 기말 제품이라고 해서 제공품이 아니라 기말 제품, 얘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손익 계산서라는 장부에 반영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즉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재화를 담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및 양수,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세의 물락, 이것도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는 건 4번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증여하는 것, 우리 대표적으로 사업상 증여, 즉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국세 맞고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2번이 틀린 말, 우리 거래공제법 아닙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물세도 맞고요. 간접세도 맞고요. 그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시점,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 맞고요. 위탁 판매의 경우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실제로 위탁받은 재화를 판매하는 때, 즉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폐업 시 전존재화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일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하는 때, 실제로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